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기업은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 회사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변신을 하고 있는 곳 중 하나죠. 그냥 스마트폰 부품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M&A 한번 하더니 정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겉모습만 바꾼 게 아니라 아예 뼛속까지 바뀐 느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름이 와이팜이었잖아요. 맞아요. 와이팜이었죠. 그러다 2025년 1월에 영진 하이텍이라는 아주 알짜 회사를 인수하고 3월에 PS 일렉트로닉스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다시 태어난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진 하이텍 인수가 이 회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뭐랄까 빅뱅 같은 사건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M&A를 기점으로 회사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심장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무선통신 부품, 네, 원래 하던 거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인 자동화 장비입니다. 오늘은 이 두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회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원래 심장이었던 무선통신 부품 사업부터 한번 보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핵심은요, 스마트폰의 통신 신호를 아주 깨끗하게 증폭시켜주는 전력 증폭기 모듈, 팸이라는 겁니다. 아, 신호를 증폭시키는 거군요. 네, 이걸 포함해서 통신에 필요한 여러 부품을 하나로 묶은 걸 RFFEM, 즉 무선 주파수 프론트엔드 모듈이라고 부르고요. PS 일렉트로닉스는 바로 이 분야의 강자입니다. 주요 고객은 어딘가요? 주요 고객은 S사, 즉 삼성전자인데 사실상 매출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 삼성전자가 주 고객이라면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요. 글로벌 기업들도 많고요. PS 일렉트로닉스만의 비장의 무기 같은 게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도어티 방식이라는 독자적인 회로 설계 기술입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기술인데요. 도어티 방식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이 모든 속도 구간에서 최적의 연비를 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속일 때랑 고속일 때랑 다르죠. 맞습니다. 기존 증폭기들도 그런 전력 효율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어티 방식은 하이브리드 엔진처럼 약한 신호와 강한 신호를 각각 다른 증폭기가 맡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죠. 아하.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정말 중요한 5G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서는 1%의 효율 개선도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기술력 하나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스카이웍스나 브로드콤 같은 세계적인 괴물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직접 경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왜 갑자기 자동화 장비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 뛰어든 겁니까? M&A를 통해 새로 장착한 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이 사업부는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공장에 들어가는 맞춤형 자동화 설비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하는 테스트 핸들러, 스마트폰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장비, 공장의 물류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통신 부품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공장 자동화 설비를 만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기술적으로 연관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영진 하이텍은 인수가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이미 기술력이랑 고객사를 확보한 회사를 통째로 사들여서 단숨에 경쟁력을 확보한 거죠. 아, 이미 잘하는 회사를 그냥 사버린 거군요. 네. 특히 영진 하이텍은 고객사의 까다로운 요구에 맞춰서 설계를 최적화하는 맞춤형 제작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요. 베트남 생산기지를 통한 원가 경쟁력까지 갖춘 회사였습니다. M&A 한 번으로 시간과 기술 격차를 모두 뛰어넘은 셈이네요. 그럼 지금 매출은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나옵니까? 두 심장의 힘겨루기가 좀 궁금한데요.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무선통신 부품 사업 매출이 시장 둔화로 크게 줄었는데 새로 들어온 자동화 장비 사업에서 발생한 신규 매출이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오,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네,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한 60% 이상으로 높은데 이것도 베트남 기지를 통해 글로벌 고객사에 대응하는 자동화 장비 사업에 힘이 끕니다. 와, 이건 그냥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성공적인 체질 개선이라고 봐야겠네요. 생산기지도 그럼 한국과 베트남으로 이완화되어 있겠군요.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RF 부품은 한국에서 만들고요. 원가 경쟁과 빠른 고객 대응이 중요한 자동화 장비는 베트남 법인이 전담합니다. 아,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네, 특히 베트남 기지는 삼성, LG 같은 핵심 고객사 공장 바로 옆에 있어서 물류나 서비스 측면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집니다. 듣다 보니 그림이 그려지네요. 한국에서는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베트남에서는 돈을 버는 구조군요. 앞으로 공장을 더 짓거나 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네, 어떤 거죠? 바로 북미 전기차 업체 전용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북미 전기차 업체라면 혹시 우리가 아는 그 회사인가요? 시장에서는 테슬라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6년형 모델부터 이 북미 최대 전기차 업체에 5G 통신용 RF 모듈을 공급하기로 계약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전자장비, 즉 전장 전용 라인을 새로 깔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어느 정도인데요? 여기서만 연간 300억에서 400억 원의 새로운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단순히 고객사를 스마트폰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로 바꾼 수준이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가 될 미래차의 가장 중요한 통신 혈관을 이 회사가 꿰찼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건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소식인데요. 맞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거대한 빅테크 기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한 셈이죠. 이건 회사의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다시 써야 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베트남 기지는 단순 생산 공장을 넘어서 물류 로봇, 자동화 설비의 글로벌 생산 허브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와, 전기차, AI 로봇팔, 스마트 팩토리. 이게 다 한 회사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이건 거의 새로 태어나는 수준인데요. 이런 신사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신제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크게 4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커넥티드카의 눈과 귀가 될 오지 차량용 RF FM이고요. 둘째는 코퍼 버스바라는 건데요. 코퍼 버스바는 또 뭔가요? 이건 전기차 배터리에서 나온 강력한 전기를 모터까지 손실 없이 전달하는 전력 고속도로 같은 부품입니다. 아, 전력 고속도로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이 이 부품의 품질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PS 일렉트로닉스가 기존 통신 부품에서 쌓아온 고주파 제어 기술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외에 차량용 무선 충전기로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고 자동화 장비 사업의 주력인 반도체 테스트 핸들로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R&D도 당연히 활발하겠네요. 네,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지 통신용 차세대 증폭기, 자체 개발 중인 AI 로봇팔, 그리고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속 통신 모듈까지 미래 시장의 핵심 기술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베트남 공장으로 원가 경쟁력도 잡고 북미 전용 라인으로 미래 먹거리까지 확보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데 회사의 재무 상태는 이런 변화를 감당할 만큼 튼튼한가요? 작년 3분기 실적을 보니 좀 특이한 점이 있던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정말 기묘합니다. 누적 영업이익은 51억 원으로 전년보다 59%나 줄었는데 당기순이익은 116억 원으로 대규모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장사는 못했는데 순이익은 들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본업보다는 부업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 주식, 대표적으로 두산 테스나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약 109억 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순이익에 반영되면서 나타난 일종의 착시 효과죠. 그렇군요. 그럼 본업인 매출 구조는 어떻습니까? 아까 기존 사업이 부진했다고 하셨는데. 네, 바로 여기서 이 회사의 M&A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기존 주력이었던 RF 부분 매출이 스마트폰 시장 둔화로 무려 72%나 급감했습니다. 72% 급감이요. 네, 보통 이 정도면 회사가 휘청거려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버틴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M&A로 편입된 스마트 팩토리, 즉 자동화 장비 부문에서 394억 원의 신규 매출이 터져 나오면서 이 충격을 완벽하게 상쇄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M&A의 교과서적인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급격한 체질 개선 과정에서 엄청난 성장통을 겪기 마련인데 말이죠. 수치상으로는 정말 대단하네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3,800억 원 수준인데 M&A로 빚도 늘었을 텐데 재무 안정성은 괜찮습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부채 비율은 73.5%로 통상 100% 이하면 매우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아주 양호한 수준이고요. 단기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도 247%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재무적으로는 매우 탄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M&A라는 게 장부상 숫자만으로 성공을 단정하긴 이르잖아요. 두 회사의 문화가 완전히 다를 텐데 내부적으로 삐걱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나요? 소위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M&A가 물리적 결합 이후에 화학적 결합에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PS 일렉트로닉스는 유대규 대표이사 중심의 오너 경영 체제가 안정적이고 특히 주주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만 2차례에 걸쳐서 100억 원이 넘는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요? 네, 이건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자신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잠재적으로 쏟아져 나올 매물, 즉 오버행 리스크가 가장 무서울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 회사를 분석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입니다. 다행히 전환사채, 시비 리스크는 모두 해소됐고요. 교환사채, EB도 우리 주식과는 무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 상환 전환 우선주, RCPS입니다. RCPS요? 그게 왜 위험한가요? 약 577만 주, 전체 주식의 11.6%에 달하는 물량이 2026년 2월부터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환 가격이 주당 2,860원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네요. 그렇죠. 즉,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이 RCPS를 가진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서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게 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거군요.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해보죠.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시장보다 진입 장벽이 훨씬 높은 자동차 시장. 그것도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의 심장부에 오지 통신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점. 둘째, 영진 하이텍 합병으로 반도체 장비라는 확실한 캐시카울이 정착했다는 점. 셋째, 기존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판매가 늘면 RF 부품 수요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에는 이런 엄청난 변화와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저평가 매력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포인트들이네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리스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설적이게도 삼성전자입니다. 의존도가 너무 높죠. 여전히 그 문제가 있군요. 네, 그리고 신사업인 전기차 분야에 뛰어들었다는 건데 이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삼성 의존도를 벗어나려고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번엔 북미의 특정 전기차 업체에 운명을 거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하나의 거인에서 또 다른 거인으로 갈아타는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의존의 대상을 바꾼 것뿐일 수 있겠군요. 또 다른 리스크는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캐즘이라고 불리는 일시적 수요 정체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RCPS 오버행 이슈는 계속 주가를 누를 겁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게 합병 후유증인데 일반적으로 장비 제조업이 부품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의 이익률이 과거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아 환율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들어보니 PS 일렉트로닉스는 스마트폰 부품사라는 낡은 옷을 벗고 자동차 전장과 공장 자동화라는 두 개의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복실에 있는 환자 같기도 하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진짜 시험 때는 이제부터입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 두 개의 새로운 심장이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내면서 뛰어줄지는 아무도 모르죠. 시장의 그 가치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증명해내느냐가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체질 개선에는 성공했지만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된 자동화 장비 사업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성공하면 대박인 전장 사업의 꿈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투자자의 관점에 따라 이 회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